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61세 박영수 씨는 퇴직 후 처음 맞이하는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30년간 몸담았던 중견 제조업체에서 명예퇴직을 한 지 딱 석 달째.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식들 결혼 자금과 전세금으로 나갔고 손에 쥔 건 고작 2천만 원 남짓. 하지만 영수 씨는 만족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면 되는 인생 후반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영수 씨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최진호. 중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30년 지기 친구였다. 진호는 영수보다 한 살 어렸지만 항상 형님 대접을 해왔다.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20대 초반까지 매일 같이 붙어 다녔던 사이였다. 하지만 결혼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전화 한 통 하는 정도. 그런 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고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영수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 살 좀 빠진 것 같다는 농담, 형수님은 잘 계시냐는 안부. 모든 게 평범한 재회의 순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수는 알아챘다. 진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거실로 들어온 진호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내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진호는 몇 년 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했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자금 회전이 막혔다는 것.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진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직원 월급도 밀리고 사무실 월세도 2달째 밀렸다고.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러다 진호가 슬쩍 화제를 돌렸다. 형은 퇴직하고 여유롭겠다며 요즘 뭐 하며 지내느냐고 물었다. 영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답했다. 집에서 쉬면서 텃밭 가꾸고 가끔 노인정 나가서 바둑 두고 그렇게 산다고. 진호는 부러운 듯 바라봤다. 그러면서 슬쩍 말을 꺼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영수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다.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일었다. 진호는 서둘러 덧붙였다. 돈 달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며칠만 이름 좀 빌려달라는 거라고. 신용이 잠깐 묶여서 대출이 안 된다며 형 명의로. 서류 몇 개만 작성해주면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하고 돌려놓겠다고 했다. 영수는 당황했다. 명의를 빌린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진호는 태연하게 설명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 휴대폰 인증 몇 번만 해주면 된다고.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영수는 머뭇거렸다. 진호는 영수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그러자 즉시 분위기를 바꿨다. 30년 친구 아니냐며 이 정도도 못 믿어주냐며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영수는 마음이 약해졌다. 사실 진호는 어릴 때부터 영수에게 잘해줬다. 중학교 시절 영수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했을 때 자기 용돈을 빌려준 것도 진호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할 때도 진호가 소개해줬다. 그런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영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진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적힌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다. 영수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노안이 심해져서 돋보기 없이는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없었다. 진호는 괜찮다며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 영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다. 하지만 진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영수는 서류 3군데에 사인을 했다. 진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넣었다. 그 다음은 휴대폰 인증이었다. 진호가 영수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영수가 건네자 진호는 능숙하게 어떤 앱을 실행시켰다. 그리고 인증 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문자로 온 6자리 숫자. 영수는 시키는 대로 입력했다. 1번, 2번, 3번. 진호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영수는 안도했다. 별일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진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다며 곧 연락하겠다며 황급히 집을 나갔다. 영수는 현관문을 닫으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뭔가 찝찝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영수는 대충 얼버무렸다. 친구가 좀 어려워서 도와줬다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친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믿어도 되는 거겠지. 영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호가 다녀간 후 이틀이 지났다. 영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수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참았다.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영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영수는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고객님의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상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영수는 황급히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분명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박영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정확했다. 대출 실행일은 바로 그제. 진호가 집에 왔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영수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은행에 간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자기 명의로 대출이 실행된 것인가? 영수는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영수는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진호야,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 실행됐다고 문자 왔어. 이게 뭐야?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영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진호가 며칠 전에 와서 서류에 사인 좀 해달라고 했다고. 휴대폰 인증 좀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 실행 문자가 왔다고.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아내는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그걸 왜 해줘?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자기가 바보였다. 자기가 멍청했다. 아내는 당장 은행에 가보자고 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다. 3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인가? 퇴직금으로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그나마도 생활비로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영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은행에 도착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다고.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명의로 분명히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고 본인 인증도 완료되었다고 했다. 영수는 말했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친구가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라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은 영수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영수가 건네자 직원은 서류를 출력했다. 대출 신청서였다. 거기에는 영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사인이 있었다. 영수의 사인이었다. 며칠 전 진호가 준 서류에 한 바로 그 사인. 영수는 무너졌다. 본인이 사인한 게 맞았다. 하지만 그게 대출 신청서인 줄은 몰랐다. 진호가 속인 것이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인 인증 기록도 남아 있다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한 시간과 IP 주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한 게 맞았다. 진호가 시키는 대로 인증번호를 입력했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영수가 스스로 대출을 신청한 것과 다름없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영수는 은행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내가 부축했다. 영수는 주저앉고 싶었다.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진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진호는 완전히 잠적한 것이다.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당한 것을, 30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을. 진호는 처음부터 영수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어려운 처지를 연기하고 우정을 미끼로 영수를 속인 것이다.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방심할 수 있었을까? 밤이 되었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지? 이자는 얼마나 나올까?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렸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절망적인 적이 없었다.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짓던 얼굴. 고맙다고 했던 그 목소리. 모든 게 거짓이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태웠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악몽을 꾼 것 같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영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휴대폰을 켜자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출 실행 완료. 현실이었다. 영수는 다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길게 가지 않았다. 착신 차단. 기계음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진호가 자기 번호를 차단한 것이다. 완전히 도망친 것이다. 영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다. 영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영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는 걸 다 봤다고 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내는 물었다. 어쩔 거냐고.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에 간다는 건 진호를 고소한다는 의미였다. 30년 친구를 고소한다는 것.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영수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중학교 시절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서로 얼싸안고 울던 모습. 20대 초반 함께 공장 기숙사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모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많은 추억 속에서 진호는 항상 받기만 했다. 영수가 돈을 빌려준 적은 있어도 진호에게 빌린 적은 없었다. 영수가 밥을 산 적은 많아도 진호가 산 적은 드물었다. 영수가 먼저 연락한 적은 많아도 진호가 먼저 연락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30년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일방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진호는 영수를 친구가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오후쯤 영수의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카드사였다. 신용카드 발급 완료. 한도는 500만 원. 영수는 경악했다. 카드? 자기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영수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했다. 상담원과 연결되자 영수는 다급하게 물었다.
자기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고. 상담원은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리고 말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고 신청서도 접수되었다고. 영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또 당한 것이다. 며칠 전 진호가 휴대폰 인증을 여러 번 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카드 신청이었던 것이다. 영수는 카드 발급을 즉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담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카드가 발급된 후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다. 영수는 알겠다고 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게 중요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불안해졌다. 혹시 또 다른 것도 신청된 건 아닐까? 영수는 자기 신용정보를 조회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영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대출이 하나가 아니었다. 총 3건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다. 은행 신용대출 3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1,500만 원, 캐피탈 대출 1천만 원. 합계 5,500만 원. 영수는 화면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다. 5,500만 원. 이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인가? 퇴직금으로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3,500만 원이 부족했다. 게다가 이자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영수는 컴퓨터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영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영수를 발견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수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5,500만 원.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영수는 진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주소는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진호가 집들이를 했을 때 한 번 간 적이 있었다. 영수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진호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영수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진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왜 이랬냐고 물을까? 돈을 당장 갚으라고 소리칠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진호의 집에 도착했다. 3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다. 영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영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 누구 없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옆집 사람이 나왔다. 영수를 보더니 물었다. 누구를 찾냐고. 영수는 2호에 사는 최진호를 찾는다고 했다. 옆집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 사람 며칠 전에 이사 갔다고 했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사를 갔다고? 언제냐고 물었다. 옆집 사람은 사흘 전쯤이라고 했다. 새벽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었다고. 짐도 별로 없더라고.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싸갔다고 했다. 영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진호가 계획적으로 도망친 것이다. 영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돈을 챙기고 즉시 이사를 간 것이다. 완벽한 범행이었다. 영수는 차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어땠냐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사 갔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에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이 났다. 영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배신당한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건넸다. 영수는 받아서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30년 친구든 뭐든 이건 범죄라고. 당신이 피해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영수는 알고 있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진호와의 30년 관계를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였다. 친구가 아니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영수는 그게 두려웠다. 혹시 진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 영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면서도.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아내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함께 가지 못했다. 사실 아내도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영수는 이해했다. 자기 때문에 아내까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영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대출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영수는 물었다. 어느 계좌냐고. 직원은 말했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다만 영수 씨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영수는 경악했다. 본인 명의? 그럼 진호가 자기 명의로 다른 계좌까지 만든 것인가? 영수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계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면 조회할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경찰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영수는 직원에게 물었다. 대출을 취소할 수는 없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고 증명하면 안 되냐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게다가 본인 인증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했다. 영수는 절망했다. 본인 인증을 자기가 직접 했으니 법적으로는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다. 진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영수는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대출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다음 달 5일부터라고. 매달 원금과 이자 합쳐서 80만 원씩 60개월 동안 갚아야 한다고.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4,800만 원. 원금 3천만 원에 이자가 1,800만 원이나 붙는 것이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80만 원. 자기가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이 50만 원이었다. 아내 것까지 합쳐야 90만 원. 거기서 80만 원을 대출 상환했으면 생활비는 고작 10만 원. 불가능했다. 게다가 다른 대출도 2건이나 더 있었다. 저축은행 대출과 캐피탈 대출. 그것까지 합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150만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영수는 숨이 막혔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우시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향후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영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신용 등급?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이다. 자기가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이 3건이나 실행되었는데 신용 등급이 멀쩡할 리 없었다. 영수는 은행을 나왔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웃으며 전화하는 사람, 커피를 마시며 걷는 사람,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사람.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영수만 지옥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영수는 벤치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수는 받았다. 상대방은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영수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확인 전화를 드린다고 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기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대출로 처리된다고 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말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망설였다.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락을 해보고 싶었다. 혹시 모른다. 혹시 진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연락을 할지도.
영수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호야, 제발 연락 좀 해줘. 나 정말 힘들어. 우리 30년 친구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문자는 읽음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 영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착신 차단이었다. 영수는 진호의 회사 번호를 검색했다. 중고차 매매 사무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았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영수는 물었다. 최진호 사장님 계시냐고. 남자는 대답했다. 이 사무실 작년에 주인 바뀌었다고. 최진호? 그 사람 사기치고 도망갔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 월세 석 달치 못 받았다고 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진호는 회사도 이미 처분한 것이다. 아니, 회사가 망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털고 도망친 것이다. 영수는 그제야 확신했다. 진호는 돌아오지 않는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 돈도 갚지 않는다. 진호는 처음부터 영수를 속일 생각이었다. 30년 우정은 진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영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 근처 공원이었다. 노인들이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자기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퇴직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삶은 불가능해졌다. 5,500만 원의 빚. 그 무게가 영수를 짓눌렀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은행에서 뭐래? 영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대출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 다음 달부터 상환이 시작된다는 것, 매달 15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것.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 말이 맞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도 영수는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3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영수는 경찰서에 가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다. 진호가 연락을 할지도 모른다는. 진호가 돈을 갚을지도 모른다는.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 영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을 뿐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수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혹시 문자가 왔나, 혹시 전화가 왔나. 하지만 진호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문자가 왔다. 상환 일정 안내, 연체시 불이익 안내, 자동이체 신청 안내. 차가운 문자들이 계속 날아들었다. 영수는 그 문자들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영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일주일 사이에 몸무게가 3kg 빠졌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아내가 걱정했다. 이러다 쓰러지겠다고. 병원에라도 가자고.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 갈 돈도 아깝다고 했다. 이제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다. 영수의 큰아들이 찾아왔다. 35살 김철수. 영수의 외아들이었다. 철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지 3년 됐고 아이가 하나 있었다. 철수는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아버지가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누워만 계신다고.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신다고. 영수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철수가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철수는 눈치챘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것을. 철수는 엄마를 보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아버지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명의를 도용당해서 대출이 5천만 원 넘게 실행됐다고.
그 친구는 돈 받아서 도망갔다고. 철수는 경악했다. 5천만 원? 명예도용? 철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철수는 다시 물었다. 친구 때문에요? 30년 친구라서요? 철수는 소리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이용한 범죄자라고요. 당장 경찰서 가세요. 고소하세요.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아들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철수는 답답해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년 친구가 뭐 그리 대수냐고. 5천만 원이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철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그 돈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이자까지 생각하면 7천만 원도 넘을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61세인데 70세까지 빚을 갚으며 살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경찰서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당장 가요. 영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말이 맞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철수가 차를 가지고 왔다. 영수는 차에 올랐다. 아내도 함께 탔다. 차는 경찰서를 향해 달렸다. 영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진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구나. 30년 우정이 오늘로 끝나는 거구나. 가슴이 먹먹했다. 배신당한 아픔보다 우정이 끝난다는 사실이 더 슬펐다. 경찰서에 도착했다. 영수는 차에서 내렸다. 경찰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다. 영수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근만근 무거웠다. 영수는 경찰서 문 앞까지 왔다. 손을 뻗어 문을 밀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다. 영수는 소리 내어 울었다. 철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년이야. 30년 친구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철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안았다. 아버지, 그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영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자기를 이렇게 철저히 속인 사람이 30년 친구였다는 사실이. 그 오랜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경찰서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노인. 이상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영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존심도 체면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영수는 한참을 울었다. 철수와 아내가 양쪽에서 부축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들어가자. 신고하자. 영수는 경찰서 문을 밀었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영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원실이 보였다. 경찰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영수는 한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수를 봤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수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호가 찾아온 일, 서류에 사인한 일, 휴대폰 인증을 해준 일, 대출이 실행된 일, 진호가 잠적한 일. 모든 것을 말했다. 경찰관은 메모하며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피해 금액이 얼마냐고. 영수는 대답했다. 5,500만 원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영수는 고소장 작성을 시작했다. 피해자 이름 최진호. 피해 내용 명예도용을 통한 사기. 영수는 펜을 들고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영수는 끝까지 썼다. 고소장을 다 쓰고 나서 영수는 서명했다.
박영수. 자기 이름을 적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우정이 이 한 장의 고소장으로 끝난 것이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받았다.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피의자를 찾아서 조사하겠다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영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여전히 밝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어두웠다. 경찰서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속은 후련하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다.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영수는 노인정에 나갔다. 평소처럼 바둑을 두려고. 하지만 마음이 바둑에 집중되지 않았다. 술을 놓을 때마다 실수했다. 상대방이 물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냐고. 영수는 웃으며 넘겼다.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지만 노인정 사람들은 눈치챘다. 영수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으니까. 점심때가 되자 노인정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었다. 영수도 함께 앉았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옆에 앉은 김노인이 물었다. 박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영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라고. 하지만 김노인은 계속 물었다. 뭔가 있는 거 맞다고. 말하면 편해진다고. 영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명의를 도용당해서 대출이 5천만 원 넘게 나갔다고. 노인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영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김노인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영수는 대답했다. 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노인정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고.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다. 솔직히 돈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을 다 써버리거든. 설령 잡혀도 배상할 능력이 없어. 영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들으니 더 절망스러웠다.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조카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서줬는데 조카가 돈 안 갚고 도망갔다고. 본인이 5년 동안 빚을 갚았다고. 영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었다. 5년.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김노인이 말했다. 박씨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명예 도용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야. 그 친구가 자네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 당장 신용정보 조회해보고 통장도 전부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다. 노인정 사람들은 계속 조언을 쏟아냈다. 전입신고를 차단하라고. 휴대폰 명의도 도용당할 수 있으니 통신사에 알리라고. 은행에 가서 본인 확인 강화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모든 금융 거래에 알림을 설정하라고. 영수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하나하나 메모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다. 점심을 먹고 영수는 노인정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영수는 생각했다. 노인정 사람들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30년 친구라는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철저히 대응해야 했다. 영수는 결심했다. 진호가 자기 정보로 더 이상 어떤 짓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집에 돌아온 영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했다. 전입신고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직원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했다. 영수는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이제 진호가 영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통신사였다. 영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예 변경이나 추가 개통 시 본인에게 즉시 알림이 가도록 설정했다. 영수는 안도했다. 이제 진호가 영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녁 때 큰딸 민지가 찾아왔다. 32의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오빠한테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이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고. 민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수를 껴안았다. 아빠 괜찮아?
영수는 딸을 보자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빠 많이 힘들었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영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책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자기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자기가 의심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빠 이제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영수는 망설였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민지는 아버지 마음을 읽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돼요. 민지는 즉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영수는 고마웠다.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힘이 났다. 민지는 또 물었다. 아빠 신용등급 확인해 봤어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확인이 무서워서 못 봤다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확인해야 해요.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민지는 영수의 휴대폰을 받아서 신용조회 앱을 실행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신용등급을 조회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7등급. 영수는 경악했다. 원래 2등급이었는데 단 며칠 만에 5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민지는 씁쓸하게 말했다. 대출이 여러 건 동시에 실행되면 신용등급이 폭락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영수는 절망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제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대출은커녕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울 것이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 피해가 인정되면 신용등급도 회복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노인정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설령 형사처벌을 받아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영수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 빚은 결국 자기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민지는 저녁을 차려주고 갔다. 영수와 아내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침묵만 흘렀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 팔아야 하나?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집을 판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5천만 원을 갚으려면 어떻게든 목돈을 마련해야 해. 우리 집이 전세인데 전세금이 1억이잖아. 그걸 빼서 빚을 갚고 월세로 이사 가면 어떨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월세는 또 얼마나 나가는데?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빚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60평생 모아서 마련한 이 집. 이것마저 잃어야 한다니. 밤이 되었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진호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그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까? 영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영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자기도 그 통계에 포함되는 건가? 보이스피싱은 아니지만 명예도용 사기 피해자. 영수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새벽 2시쯤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수는 받았다. 상대방은 캐피탈 직원이라고 했다. 영수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첫 상환일이 다음 달 10일이라고 안내하는 전화였다. 영수는 피곤하게 대답했다. 알고 있다고. 사기를 당한 거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직원은 그렇다면 사기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영수는 전화를 끊었다.
영수는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돌아갔다. 5,500만 원, 매달 150만 원, 신용 등급 7등급. 숫자들이 영수를 짓눌렀다. 영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진호야, 너 정말 이럴 거야?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영수를 감쌌다. 2주가 지났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호를 찾았다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영수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호를 만나는 것이다. 2주 동안 잠적했던 진호. 영수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왜 그랬냐고 물을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칠까? 아니면 그냥 주먹부터 날릴까? 경찰서에 도착했다. 담당 형사가 영수를 맞이했다.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지금 조사실에 있다고. 영수는 따라갔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영수는 진호를 봤다. 2주 만에 보는 진호. 하지만 진호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길어진 머리, 초췌한 눈빛. 진호는 영수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형사가 말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대질시키겠다고. 서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영수는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수는 입을 열었다. 진호야. 고개 들어.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0년 우정의 무게가 그 시선에 담겨 있었다. 영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다시 물었다. 30년 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호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미안하다는 말. 영수는 허탈했다. 5,500만 원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하고 신용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게 다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영수는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돈은 어디 갔어?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다 썼어. 영수는 경악했다. 2주 만에 5,500만 원을 다 썼다고? 진호는 설명했다. 빚을 갚는데 대부분 썼다고. 사채 빚이 4천만 원이 넘었다고. 안 갚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전가한 거냐고. 내 빚을 내가 떠안게 한 거냐고. 진호는 변명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갚으려고 했다고. 정말이라고. 영수는 웃음이 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사채까지 쓴 주제에 무슨 형편이 나아져?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수는 계속 물었다. 너 중고차 사업도 망했잖아. 사무실도 빼줬잖아. 집도 이사 갔잖아. 무슨 수로 돈을 갚을 생각이었어? 진호는 말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이번엔 잘 될 것 같았다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그만해. 너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잖아. 돈만 챙겨서 도망칠 생각이었잖아. 진호는 부인했다. 아니라고. 정말 갚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영수는 믿지 않았다. 진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쟁이의 눈빛이었다. 영수는 다른 질문을 했다. 나 말고 또 누구 있어? 진호는 눈을 피했다. 영수는 다그쳤다. 말해. 내가 처음이 아니지?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2명 더 있다고.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구나. 진호는 처음부터 이런 짓을 반복해온 것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꾼이었다. 영수는 물었다. 그 사람들도 친구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영수는 기가 막혔다. 친구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속인 거냐고. 진호는 변명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살아야 했다고. 영수는 소리쳤다. 살아야 해서 친구를 배신해? 살아야 해서 사기를 쳐? 그게 말이 돼?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형사가 개입했다. 진정하시라고. 영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30년 우정이 뭐였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수는 다시 물었다. 나한테 뭐였냐고. 친구였어? 아니면 이용할 호구였어?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였어. 진짜로. 영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친구?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 명의를 도용하고 5천만 원 넘게 빚을 떠안기고. 그게 친구가 하는 짓이야? 진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영수는 냉정했다. 미안하다고 빚이 없어져? 미안하다고 내 신용등급이 회복돼?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돼? 진호는 계속 울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게 진짜 눈물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진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영수 앞에서 보여준 모습 중 진짜는 얼마나 될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형사가 말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했다고.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호를 마지막으로 봤다. 진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영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야, 우리 이제 남이야. 30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영수 형. 영수는 손을 저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형이 아니야.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진호는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영수는 돌아섰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할 말도 없었다. 영수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영수는 벽에 기댔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30년 우정이 끝난 순간이었다. 영수는 슬프지 않았다. 분노도 사라졌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영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다. 이미 온몸이 젖은 것 같았으니까. 진호와의 대질 이후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호의 휴대폰과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고. 영수는 경찰서로 다시 찾아갔다. 형사는 영수에게 자료를 보여줬다. 진호가 사기를 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총 5명. 영수를 포함해서. 나머지 4명은 모두 진호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고등학교 동창 2, 군대 동기 1, 직장 동료 1. 피해 금액은 각각 달랐다. 제일 적은 사람이 2천만 원, 제일 많은 사람이 8천만 원. 영수는 5,500만 원으로 중간쯤이었다. 전부 합치면 2억 7천만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형사는 설명했다. 진호는 지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이 사기를 벌여왔다고. 먼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대출을 실행한 후 잠적하는 패턴이었다고.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진호에게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영수는 물었다. 그럼 우리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형사처벌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민사적인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그리고 설령 승소해도 진호에게 변제 능력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다고 했다. 영수는 절망했다. 결국 자기가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형사는 위로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가 인정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완전히 탕감되지는 않아도 일부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었다. 며칠 후 영수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다. 경찰이 주선한 피해자 모임이었다. 5명의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지치고 분노하고 절망한 얼굴들. 영수는 그들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60대 초반의 박 씨였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 진호와 40년 넘게 친구로 지냈다고. 진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믿고 빌려줬다고.
그렇게 8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박 씨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다음은 50대 중반의 이 씨였다. 군대 동기라고 했다. 진호와 함께 군 복무를 했고 전역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고. 진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동기애로 도와줬다고. 4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았다고. 이 씨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진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세 번째는 40대 후반의 김 씨였다.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진호와 함께 일했던 적이 있다고. 진호가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승낙했다고. 그렇게 3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았다고. 김 씨는 자책했다. 자기가 너무 순진했다고. 의심을 했어야 했다고. 네 번째는 50대 초반의 최 씨였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 진호와 같은 반이었다고. 진호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그 모습에 속아서 명의를 빌려줬다고. 2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았다고. 최 씨는 허탈해했다. 병원비라는 말에 속을 줄이야. 영수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친구였다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진호가 사업이 어렵다며 며칠만 도와달라고 했고 우정을 믿고 도와줬다고. 5,500만 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영수도 말하면서 목이 메었다. 30년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5명의 피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 같은 수법에 당했다. 진호는 각각의 관계를 이용했다. 동창, 동기, 동료, 친구. 오랜 신뢰를 무기로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박 씨가 말했다.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다른 피해자들도 동의했다. 이 씨가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소송을 진행하자고. 비용도 나눠서 내고. 김 씨도 찬성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도 동의했다. 함께 싸워야 한다고. 피해자 모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말했다. 형사고소는 이미 진행 중이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민사소송은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승소해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다른 방법도 제안했다. 금융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것. 전액 탕감은 어렵지만 일부 감면이나 장기 분할 상환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일단 빚의 일부라도 줄이는 게 급선무였다. 피해자들은 각자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방문했다. 영수는 3곳을 돌아다녔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모든 곳에서 경찰에 사건 접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담당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곳은 동정적이었고 어떤 곳은 냉담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말은 같았다.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와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한 달이 지났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진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혐의는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영수는 안도했다. 최소한 진호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다. 진호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자기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호가 속인 사람이 5명만이 아니었다. 수사를 확대하자 추가로 3명이 더 나타났다. 모두 진호의 지인들이었다. 총 8명. 피해 금액은 4억 원을 넘었다. 진호는 1년 넘게 조직적으로 이 사기를 벌여온 것이다. 영수는 경악했다. 진호가 이 정도로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다니. 단순히 어려워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었다. 영수는 진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30년을 함께했지만 진호의 본 모습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추가 피해자들도 피해자 모임에 합류했다. 총 8명의 피해자가 모였다. 연령대도 다양했다. 30대부터 60대까지.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진호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배신당했다는 것.
피해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작성했다. 진호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검찰과 법원에 전달되었다. 영수는 피해자 모임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힘이 되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서로 격려했다.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싸우자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첫 상환일이 다가왔다. 영수는 은행에 전화했다. 상환을 유예해 줄 수 없냐고. 담당자는 안 된다고 했다. 사기 피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대출로 처리된다고. 연체하면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고 연체 이자가 붙는다고 경고했다. 영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돈에서 150만 원을 인출했다. 세 곳의 금융회사에 각각 상환했다.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다. 아내와 상의했다. 결국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전세금 1억 원을 빼서 빚을 갚고 작은 월세로 이사 가기로 했다. 영수는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수는 부동산에 전세 철거를 의뢰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다. 집주인은 흔쾌히 동의했다. 6개월 후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고 했다. 영수는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할까?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눈앞이 캄캄했다.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검찰은 진호를 정식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구형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이었다. 영수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했다. 7년. 진호가 7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해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영수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가 어떻게 자기를 속였는지, 30년 우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로 인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영수는 진술하면서 눈물을 참았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진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흔적이 역력했다. 진호는 영수의 진술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표정은 알 수 없었다.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체념한 것인지. 검사가 진호를 신문했다. 범행을 인정하느냐고. 진호는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진호는 변명했다.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검사는 반박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이용한 것이냐고. 친구들의 인생을 파괴한 것이냐고.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호인이 진호를 변론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 배상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검사는 일축했다. 피고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고.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고.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장이 진호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진호가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진호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진호의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관심 없었다. 영수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진호가 처벌을 받는 것.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영수의 목표였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영수는 법정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진호에게 징역 5년과 배상명령 4억 원을 선고한다.
영수는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징역 5년. 구형보다 2년 적었다. 하지만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을 신뢰했던 지인들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감형했다고 했다. 배상 명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다고. 다만 피고인에게 현재 재산이 없어 즉시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자들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진호는 항소하지 않았다.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5년형이 확정된 것이다. 진호는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영수는 진호가 법정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진호. 그것이 영수가 본 진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배상 명령이 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진호의 재산을 조사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호가 출소 후에 돈을 벌어서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빚은 자기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변호사는 위로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니 금융회사와 협상할 근거가 생겼다고.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영수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영수는 각 금융회사를 다시 찾아갔다. 판결문과 배상명령 확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요청했다. 사기 피해가 인정되었으니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전액 탕감은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 감면은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다. 은행은 원금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천만 원 중 900만 원을 탕감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을 10년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저축은행은 50%를 감면했다. 1,500만 원 중 750만 원을 탕감했다. 캐피탈은 40%를 감면했다. 1천만 원 중 400만 원을 탕감했다. 영수는 계산했다. 총 5,500만 원 중 2,050만 원이 탕감되었다. 남은 빚은 3,450만 원. 여전히 큰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영수는 감사했다. 최소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10년 분할 상환이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영수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전세금을 빼지 않아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수는 안도했다. 집만큼은 지킬 수 있었다.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아내도 기뻐했다. 집을 지킬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70세까지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영수는 각오했다.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영수는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징역 5년 배상명령 4억 원. 그 판결문을 볼 때마다 영수는 다짐했다.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겠다고.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30년 우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그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기억하겠다고.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났다. 영수는 매달 빚을 갚으며 살았다. 한 달에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국민연금과 아내의 연금을 합치면 90만 원. 거기서 30만 원을 빚 상환에 쓰고 60만 원으로 생활했다.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다. 영수는 많이 변했다. 예전의 순진함은 사라졌다. 사람을 보는 눈이 냉정해졌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일단 의심부터 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 서류에 사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읽었다. 휴대폰 인증은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만 했다. 영수는 자기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신용정보 조회를 정기적으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명의로 어떤 대출이나 카드가 신청되었는지 확인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차단했다. 전입신고 차단 서비스는 계속 유지했다. 누군가 영수 명의로 전입신고를 시도하면 즉시 주민센터에서 알림이 왔다.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통신사에서 이상한 개통 시도가 있으면 바로 문자가 왔다. 영수는 이 모든 알림을 빠짐없이 확인했다. 통장도 분리했다. 생활비 통장, 빚상환 통장, 비상금 통장 3개로 나눠서 관리했다. 각 통장마다 용도를 명확히 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생활비만 넣어두었다. 빚상환 통장에는 상환할 돈만 입금했다. 비상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철저한 분리 관리였다. 금융거래 알림도 모두 설정했다. 입금, 출금, 이체 모든 거래에 문자 알림이 왔다. 1,000원만 움직여도 알림이 왔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영수는 이 알림들을 통해 자기 돈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했다. 더 이상 누군가 영수 돈에 손을 댈 수 없었다. 도장도 폐기했다. 은행에 등록된 인감 도장을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도장은 금고에 넣어 잠가두었다.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서명으로 대체했다. 서명도 매번 조금씩 다르게 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정보도 최소화했다.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 정보를 주지 않았다. 이벤트 응모, 설문조사, 회원가입 모두 거부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함부로 주지 않았다. 이름과 전화번호도 신중하게 관리했다. 영수는 노인정 사람들에게도 자기 경험을 공유했다. 명예 도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노인정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정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영수는 보람을 느꼈다.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영수는 자식들에게도 당부했다. 절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고. 서류에 사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라고. 휴대폰 인증은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것만 하라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당부를 마음에 새겼다. 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알기에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영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영수는 즉시 차단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불법 대출 광고였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넘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영수는 철저히 대응했다. 또 다른 날 누군가 영수를 찾아왔다. 먼 친척이라고 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영수는 경계했다. 무슨 일로 왔냐고 냉정하게 물었다. 친척은 어색해하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영수는 단칼에 거절했다. 돈 거래는 안 한다고. 친척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영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영수는 진호 생각을 가끔 했다. 지금쯤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뻔뻔하게 살고 있을까? 영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진호는 이제 영수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다. 2년 후 영수는 빚의 절반을 갚았다. 1,700만 원 정도 남았다. 8년만 더 버티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영수는 희망을 가졌다. 7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빚을 다 갚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진짜 자유롭게 살겠다고. 영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어떤 의심스러운 연락이 왔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다. 이 일기는 영수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도구였다.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영수는 노인정에서 명의도용 예방 강연을 하게 되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된다고. 서류에 사인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읽어야 한다고. 휴대폰 인증은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것만 해야 한다고. 노인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영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영수에게 다가왔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다고. 조카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 거절했다고. 영수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영수는 뿌듯했다. 자기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영수는 지역 경찰서에서도 강연을 했다. 명의도용 사기 예방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경찰은 영수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영수는 흔쾌히 동의했다.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랐다. 영수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60대 노인 30년 친구에게 당한 명의도용 사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경각심을 가졌다.